자, 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주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역시 청중분들의 질문을 심플로 URL에서 받아서 진행될 시간에 답변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세션에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적극 숙지하셔가지고요. 궁금하신 사안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세계인권선언과 학교 인권교육 방향이 되겠고요. 첫 번째 섹션에서 토론으로 수고해 주셨던 이대훈 성공회대 교수님께서 이번 프로그램의 좌장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대훈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발표자 소개인데요. 절대로 저희 학교 같은 학교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닌데요. 인권학에 있어서 저는 정말로 세계적인 수준의 학식을 갖추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존경하고 있고요. 네. 첫 번째 발표자 조효재 선생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최 측에서 그 모임이 국제 심포지엄이라서 이렇게 발표를 영어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제는 영어로 하고 나중에 토론 시간에 같이 우리말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대훈 선생님께서 저를 굉장히 높게 잘 평가해 주셨는데 선생님들 그거 아시죠? 그 행복의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기대치를 낮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너무 기대. Okay, I'm honored and privileged to 네, have a 오늘 chance 이 to 자리에 talk 오게 about 되어 my topic 매우 today, 영광입니다. in front of distinguished participants and audience. 이렇게 저명하신 ladies and 분들을 gentlemen. 한 자리에 모시고 발표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This year marks the 70th 올해는 anniversary of the Universal 세계 Declaration 인권 of Human Rights, 선언문 UDHR. 70주년이 되는 Actually, 해입니다. It falls on 10th of 사실 December in 12월 a few days' 10일인데요. time. 며칠 남지 My 않았습니다. talk today 오늘 will 말씀드릴 explore 것은 whether the idea of the 과연 UDHR could provide 세계 the 인권 students and 선언의 educators 아이디어가 with some lessons for human rights 학생들과 and democracy education. 또 교육자들에게 인권과 민주주의 교육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가입니다. 현재 세계는 아주 초연결 사회에 있는데요. 세계 인권 선언문이 교육에 있어서 장점이 있다는 것은 굳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도덕과 관련된 기준으로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증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인권 교육에 세계 인권 선언에 관련된 책을 몇 년 전에 쓴으로써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아서 약간 실망을 하기는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믿음과는 다르게 세계 인권 선언은 국제적인 정치적 합의의 산물입니다. 법적인 합의가 아니었고요. 모든 사람들의 존엄적인 삶을 위한 중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치적 합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인권 선언에 이제 법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면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란체스카 킹이 얘기를 했죠. 법적 권리와 인권을 동의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인권은 그보다 상위 개념으로 인권으로 인해 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인권을 법률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만 인권을 생각을 하고 인권 선언이 의도하는 궁극적 목적은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이 너무 간단하게 묘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인 민주주의 생활에서 어떤 삶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말이죠.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문은
특히나 다재 간의 교류가 인권에 대해서 있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조항을 학생들과 교사들이 얘기를 하면서 배워보면서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의 인류사의 고통과 성과를 논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땀, 고혈 이런 것들을 이 문서의 정중한 언어 밑에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사들의 역할은 이렇게 압축적인 세계 인권 선언문을 풀어서 세계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세계 인권 선언과 함께 숨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저 이 문서 표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지만 약간의 단점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이 이제 세계 인권 선언 기반의 민주주의 인권 교육에 있어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단점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서가 생긴 이후로 약점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이 현실과 이 문서 간의 차이가 그런 때보다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사회, 경제적, 국가적 배경을 가졌던 저의 학생들이 찾아낸 문제점들인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기를 이 세계인권 선언문이 너무 모호하고 지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상황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고대 문서 같은 거죠. 20세기의 현실적인 삶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세계인권 선언문이 그저 의미 없는 문구 일분 그리고 정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도덕적인 문장일 뿐이며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질을 올려줄 수 있는 무언가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존중은 할 만하지만 우리 실생활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세계 인권 선언문이 현실화되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와 사람들이 이제 세계 인권 선언문에 나와 있는 인권을 지키겠지만 사실 세계 인권문에 있는 것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입니다. 그래서 높은 기대가 있을 때 더 큰 실망이 온다라는 원칙의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또 인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인권 교육자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교육적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선언문의 그 드높은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켜야 하는 아주 어려운 과제를 떠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제 포스트 모던적인 이런 학생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인권선언문은 전통적이고 딱딱합니다. 그리고 고정된 고정관념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노멀한 보통인 가족에 대한 이상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의 세계 인권 선언문은 이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직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올바른 것을 추구를 하고 이제 민주주의적 합의라는 것을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말을 하기 세계 인권 선언문은 너무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나 생태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사과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권 운동에 있어서 인간이 저지른 환경적인 파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학생들 중에 이제 갈등에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들에서 온 학생들이 있는데 평화와 안정성을
없다면 인권을 외치는 것은 공허한 외침이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권 선언의 전문에서 보면은 인권이 이제 기초다, 평화의 기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과 평화의 관계를 쌍방향이 아닌 일방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인권 선언문에 대해서 저희 학생들이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1948년에 만들어졌을 때와는 달리 이제 인권 선언문에 대한 관점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 학생들이 인권 선언문을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권의 내용이라든가 조건이라는 것이 1940년대로부터 크게 달라졌습니다. 물론 이게 보편적인 권리라는 것은 바뀌지 않았지만요. 어떤 것을 인권 선언문에서 지켜야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인권 선언문에서 수정을 해야 되는지를 21세기에 맞춰서 수정을 해야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감도의 관점에서 인권 선언문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역사는 인권 선언문에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권 선언문이 맞닥뜨렸다 했던 도전 과제들을 살펴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1948년 세계 인권 선언문이 작성될 수 있었던 것은 거의 반세기 동안 지속이 되었던 냉전 때문에 약간 정체기를 겪었습니다. 이게 민주 정치적인 권리와 사회 경제적인 권리라는 것을 분리했다는 것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냉전이 끝나고 또 다른 도전 과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세계 경제 변혁이라는 것이었죠. 네오리버럴, 신자유주의 글로벌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평등이 더 커지기 시작했고 사회 경제적인 구조에서 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살펴보면은 전제주의적인 포퓰리스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종전 후에 국제적인 프레임워크 혹은 제도적인 구조가 민주주의 위에 쌓여졌지만 이것이 저해됐다는 것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인권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문에 대한 위협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계 인권 선언문의 28조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사회 및 국가 체제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 친화적인 사회적 국제적 질서가 없으면 인권을 실현시키는 것은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28조 그리고 29조, 30조와 함께 제가 이제 세계 인권 선언문의 포티코에서 잊혀진 요소라는 것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이 비교적으로 무시가 됨으로써 세계 인권 선언문에게는 조금 불운한 역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인권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으로 지금 28조를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회적이고 국제적인 질서가 그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 정의, 평화 이런 것들이 가능을 하려면 적절한 조건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rights effects. 그래서 There clearly is a 인권이 two-way 보장이 돼야 causal 된다는 relationship 것이죠. between free, democratic, 그래서 세계의 민주주의, 정의적 그리고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과 인권 보장에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문의 초안이 만들어질 때 생각했던 것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가지 조건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구조적 폭력과 구조적 박탈에 맞서는 것. 두 번째는 인권을 옹호하는 정치 경제적 이데올로기. 세 번째는 협력적인 국제 관계와 국제 기관. 네 번째는 평화 및 편견 없는 분위기를 지향하는 것. 그리고 5번째는 질 높은 민주주의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루기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의 성과가 우리가 조항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나타난 결과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복잡한 지역적, 국가적 수준이 얽혀 있다는 것 때문에 또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과 관련된 공식에서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회적, 국제적 질서를 잘 조성을 해서 인권을 달성할 것인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주의 교육이 세계 인권 선언문 기반의 인권 교육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 인권 선언문 기반의 인권 교육과 민주주의 교육에 세계적인 의식을 고치심으로써 원래 우리가 달성하고자 했던 사회적인 국제적 질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 친화적인 질서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해야겠죠. 또 이러기 위해서는 많이 계몽된 민주주의 시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반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 교육 그리고 우리가 공동 운명체라는 전 세계적인 의식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권이 이거 하나의 국가의 회원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세계 인권 선언문에 따르면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거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민주 교육과 그리고 인권 교육을 연계시키는 것은 모든 시민들의 민감성을 제고하여서 균형 있게 미래 세대의 민감성을 제고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권 교육과 그리고 넓은 맥락에서 권리를 인지하고 그리고 의무 및 책임을 다하는 민주적인 시민 의식을 연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역사적인 일화들이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것입니다. 처음 UDHR이 초안으로 만들어졌을 때 유네스코는 그 당시 석학들에게 많은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 서베이의 목적은 바로 인권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기반으로 잠정적인 이 문제와 관련된 합치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제 마하마 간디 얘기를 하겠는데요. 사실 모든 프레젠터들이 마하트마 간디를 인용한 것 같은데요. 마하트마 간디는 당시 유네스코 사무총장인 줄리안 헉슬리가 있었던 뉴델리로 편지를 썼습니다. 1947년 5월 25일의 일이었습니다. 이 편지에서 간디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저는 문맹이지만 굉장히 현명한 엄마에게 배웠습니다. 모든 권리는 보호받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책임을 다할 때 유지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할 때만 삶의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바로 여성과 남성의 책임을 정의하고 그리고 연관성을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정책적인 혹은 정치적인 상황을 반영한다면 너무 간결하고 혹은 냉혹하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굉장히 복잡한 언어로 나타나 있긴 하지만 명백하게 간디는 여러 가지 권리가 전체적인 민주 시민들의 권리가 상충하는 것에 대한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간디는 공공선을 존중하는 선에서 모든 권리와 책임이 동일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디의 비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UDHR 그리고 29조에도 나와 있는데 공산사회주의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사회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그들의 성격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UN SDG의 4.7을 참고하다 보면 명백하게 지속 가능한 개발과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이 민주주의와 그리고 인권 교육을 이끄는 원칙이 되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UDHR에 따르면 사회적 진보와 그리고 더 나은 삶의 질은 더 나은 자유에서 가능하며 이것은 21세기에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목표이자 그리고 주요 가치로서 지속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 넓은 맥락의 생태계 시스템을 이루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 중심적인 기반의 여러 가지 인권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굉장히 복잡한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환경적인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호모사피엔스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종들이 현존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인권을 정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인권 교육이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고 또 민주 시민 교육을 이뤄낼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인권의 변혁적인 본질은 더 강조되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UDHR에 따르면 이는 모든 보통 사람의 높은 수준의 열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권들이 혼돈되고 혼란의 상황이 된다면 청년들에게 지워질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실 과학적으로 관찰하거나 측정하는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포크다 파에 따르면 만약에 실질적 혹은 객관적인 평가에 너무 많은 의존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러한 이상적인 가치를 변혁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바이탈리티나 혹은 열정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매직, 즉 마법이 부릴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통찰력을 길러야 합니다. 부당함을 구분하고 또 무시를 견제하며 그리고 증오의 마음을 갖지 않는 그런 통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장 박사는 그때 당시 인권위원회 부의장으로서 UNDHR 초안을 감독한 바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다음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유엔의 초안위원회에서 유교의 르는 바로 박애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UDHR에 포함이 되어야 하며 바로 지적적인 기반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 투맨 마인드니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르는 말은 바로 인간의 존중에 상호적으로 이해하고 또 인지하고 있으며 또 이것은 현존하고 있는 권위주의적 국수주의적 환경에 알람을 던지고 있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7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UDHR이 2018년 12월에 7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너무나 많은 큰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이 순간에 저희는 모든 사람들의 동등성과 존엄성이라는 매우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강조함으로써 이 가치를 실현하고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를 실행시키는데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제 말을 줄이면서 인권교육과 민주교육의 상호호혜적인 관계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해야 합니다. 물론 불완전하지만 냉혹하게 이렇게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의견은 더욱더 확대될 것입니다. 만약에 초기의 목적과 그리고 UDHR의 초반 목적을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사실 놀라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UDHR은 굉장히 긴 길을 걸어왔습니다. 단순한 진실을 저에게 알려주게 하기 위함입니다. 간단한 인권 신화주의적인 전 세계는 우리가 염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기반한 것으로 국제 시민은 반드시 강력한 민주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효재 선생님, 세계인권선언이 태동하게 된 배경과 그 전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지적 또 영감적인 영향력을 쭉 세세하게 살피시면서 사회적으로도 정의롭고 국제적으로도 정의로운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시민의 의무와 권리를 결론으로 말씀해 주셨고 이것이 민주시민교육에 어떻게 수렴돼야 되는지 21세기적 맥락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셨고요. 또 23분 안에 이 어마어마한 발표를 또 딱 맞춰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토론자 모시는 순서는 그냥 저한테 가까운 순서 편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분들께서는 질문과 코멘트를 준비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북대학교에서 인권법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인권 제도의 형성과 인권 교육에서 큰 기여를 해주신 정영진 선생님 10분 토론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이대원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혜재 교수님은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인권학자를 제가 인정합니다. 최고. 그러니까 뭐 가장 포스트이신데 저는 두 번째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먼 미래가 될 수 있어서 그냥 하는 것이고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조혜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세계인권선언의 여러 가지 내용과 문제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이런 문제에서 제가 특별하게 어떤 토론으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건 없습니다. 단지 오늘은 저는 정말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인데 우리에게 이 세계인권선언은 어찌하여 이토록 미완성된 체제로 또 우리가 아직도 이것을 어떤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러한 것도 있을까? 저는 제 토론본은 이미 보내서 여러분 혹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인권선언이라는 것은 정말 저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계적인 문서로서. 그런데 어쩌면 이 약속이 잘 안 지켜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주제를 또 부탁받은 것은 제가 몸담고 있는 로스쿨에서 인권교육. 우리나라 학교 체제가 유치원부터 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있고
또 대학원에서도 있겠지만은 저는 대학원에서 다수가 이렇게 수업을 받는 것은 아무래도 로스쿨이 거의 대학생처럼 수업을 받아요. 이렇게 수십 명 놓고 인권 수업을 하는, 그러니까 대중교육을 하는 학교 대중교육, 학교에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것은 로스쿨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마지막 교육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로스쿨에서의 어떤 인권 교육,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계인권선언 말씀을 좀만 더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정말 세계인권선언은 엄청난 그런 문서입니다. 우리 학생들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그토록 험난한 세계 전쟁 속에서 제1차 대전, 2차 대전이 다 끝난 전쟁의 참화 속에서 피어난 정말 인권으로 한번 전 세계가 합의한 문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서의 어떤 파급력이란 것은 어느 정도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번역되어서 인류에게 보급된 건 우리가 성경책이라고 알고 있죠.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두 번째로 그러면 많이 번역된 문서가 뭐겠느냐? 바로 이 세계 인권 선언이라고 그러죠. 35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돼 가지고 전 세계에 뿌리를 내린, 어떻게 뿌리를 내냐면 각 나라의 전파가 되어서 결국은 그 나라의 헌법에 못해 가지고 모든 그 어떤 법률의 기본 체제, 바탕이 된 이럴 정도로의 힘을 가진 선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 이렇게 표현이 되었었는데, 문제는 여전히 전 세계는 인권이 무시되는 사건이 나날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현재 이 시간에도 우리가 잘 알듯이 전쟁과 난민 문제, 이건 아주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 뼈져 있는 빈곤 문제, 이것도 우리에게 가장 숨통을 조이는 이러한 인권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혜재 교수님께서 아까 쓰신 책 인권을 찾아서라라는 책에서 잠깐 보시면 설명도 나옵니다만 일찍이 한 5년 됐나요? 돌아가신 지가 됐는데 스테판 에셀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분노하라라는 책을, 아주 짧은 책자입니다. 불과 한 20여 페이지밖에 안 돼요. 단어 한 4,000단어 되고 내용은 한 14페이지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이 분노하라는 책인데, 이 책을 분이 저술을 하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조혜주 교수님 책에서 아까 인권을 찾아서 한 책의 서문을 보면 바로 그 분노하라는 책에 좀 어떤 부채의식을 느끼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한번 그 책을 한번 다시 세계인권 선언을 소개시킨 아주 그런 명제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 분노하라는 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스테판 에셀이라는 사람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세계인권 선언할 때 그분은 프랑스 외교관이었지만 당시에 이 인권 선언이 만들어진 옆자리에서 계속 지켜보던 사람이었어요. 지켜보고 여러 나라 국가대표, 아까 창 교수 나왔습니다만은 여러 각국의 대표들이 그것을 할 때 그 문화를 옆에서 직접 지켜보신 분으로서 엄청나게 이 세계 인권 선언에 대한 애착을 가졌던 분, 저는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신 분인데 왜 이토록 70여 년이 다 돼가는 이 세계에서 그때 당시에 1948년 그 어렵고 험난한 시기에 만들었던 세계 인권 선언이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거의 무시되고 내지는 이것이 정말 우리 가슴에 와닿고 우리 정말 그 사회에 뿌리내지를 못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저는 제시했다고 보고요. 그분은 그 핵심을 뭐라냐면 정말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고, 근데 무관심이야말로 최악의 태도, 이렇게 항변을 하시거든요. 그 정말 우리가 무관심하고 우리 주변에 무관심하고 우리 세상 돌아간 거에 무관심하다 보는데, 정말 이것을 정말 무관심하지 말고 지금은 이걸 엄청나게 이거에 대해 분노를 하고 그다음에 저항을 해야 하는 시점 아니냐. 우리는 왜 이토록 지금 이것에 그냥 젖어 있느냐. 어쩌면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요. 이제 마치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 아니냐. 저는 그에 대한 항변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인권선언이 정말 만들어진 지 70여 년이 되도록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마 그분은 그 책에다가 절망감 플러스 또 다른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희망을 쏟아내는 그런 책이었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책은
바로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죠. 그래서 2010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책으로 정말 그 뉴욕 월가도 한번 뒤집어 놨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2010년 11년에 어마어마한 정말 그런 시위의 현장에도 그분의 책이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세계인권선을 이야기하면서 분노하라라는 스테판 에셀을 소개하는 이유는요. 정말 우리 사회가 인권에 대해서 너무 분노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 이 말을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게 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이 우리 사회에 좀 와 있고 그다음에 소개가 많이 튀고 그랬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약속으로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깨고 있다. 지금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몸담고 있는 이 로스쿨에서 그 약속이 좀 더 엄청나게 깨어지는 걸 저는 지금 아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로스쿨의 교육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로스쿨이라는 것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고 대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가는 데가 로스쿨이에요. 1분 남았습니다. 법학 전문 대학원입니다. 대학원인데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3년간 가르쳐서 앞으로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될 사람들을 지금 가르치는 그런 학문의 장이 로스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로스쿨에요. 처음에 뭐라고 설립할 때 이 사람들이 기치를 내걸었냐면 하나 약속이죠. 자, 로스쿨을 만드는 건 우리나라 법조의 이 사법제도 개혁의 핵심으로서 공익을 내세우고 정말 인류를 위한 봉사를 내세우는 그런 핵심 가치를 가장 주요 목표로 걸죠. 그걸 약속을 한 겁니다. 대국민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로스쿨 교육에서 제대로 인권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로스쿨에 그토록 많은 공익을 내세우고 봉사를 내세우고 정의를 내세우고 공평을 내세우는 로스쿨에서 인권 과목을요 수업으로 가르치기가 힘든 세상이 돼버렸어요. 초반에는 많은 학교에서 인권 과목을 가르치고 그랬지만은 이제는 지금은 그 학교도 거의 다 없어지고요. 지금은 몇 명만 남아 있습니다. 네, 참고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시간 약속을 잘 못 지키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 학교에서도 계속 로스쿨에서 인권 교육을 가르치고 그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인권 대회도 나가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아예 그것이 다 금지가 돼 있어요.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변호사 시험 보기 때문에 이런 인권 과목 같은 건 가르치지 말고 그저 형법, 헌법, 이런 민법 이런 것만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교육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런 학교들, 그나마 인권을 좀 가르친 학교들이 전부 그거를 못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것을 제가 안타깝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이제 인권 수업은 로스쿨에서도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거의 지금은 학생들도 배우고 싶은 학생도 제대로 못 배우고 있고 교수들도 그런 가르치고 싶은 열망, 그런 몸부림 이런 것이 있지만 이걸 못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것을 그래도 계속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계속 길을 찾으려는 노력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인권 교육이요. 정말 인성 교육과 착각하는 수가 참 많아서 로스쿨에서 생각하는 인권 교육도 인성 교육은 물론 아닙니다. 인권 교육은 정말 인간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 만드는 바로 그런 것의 최후 수단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연 선생님. 시간이 넉넉지 못해서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발표자를 위해서 질문으로 이것을 바꾸면 한국 사회에서 다른 사회도 그렇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인권이라는 어떤 사회적 약속이 정착되지 못하게 하는 요인, 여기에 대한 헌신성이 더 높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이런 질문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두 번째 토론자는 김천우 선생님 모시려고 하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금부터 약 15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인권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이제 국가인권교육 계획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계획을 여러 단체와 사람들과 함께 입안하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면서 사실상 우리나라 인권 교육이 시작되는데 국가인권기구에서 그 핵심에 있으셨던 분이고 그 이후로도 인권 교육이 확장되는데 지속적인 연구와 추진을 겸비해 오셨습니다. 10분 토론 박수와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교육의 철옹성입니다. 16년간 인권 교육을 해왔고 철옹성 문을 열고 말년에 지금 군대 입대해서 군 인권 문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가장 최근에는 5.18 계엄군 성폭력 이 공동조사단에서 팀장으로서 과거 사건, 4.3과 유사한 해적, 국가폭력에 의한 이런 일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뭐 방금 옆에서 로스쿨의 인권교육 도입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범인이 접니다. 봉이 김선달 같이 인권교육을 로스쿨 설립할 때 다 인권을 특성화시키는 대학들 만들어내고 또 인권 과목 도입했는데 변호사가 더 중요하니까 필수 과목으로 빠지니까 이렇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뭐 세계 인권 선언에 대해서는 조희재 교수께서 다 이야기를 하셨고 세계 인권 선언에 대한 70주년이지만 그때 우리는 인권의 뭐 아름다운 약속을 했다고 그러지만 그 70년 전 제주도에서는 어땠습니까? 4.3 국가에 의한 인권 유린 행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대비가 우리 70년에 와서 그 대비가 필요치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우리들은 아픔을 넘어 상생의 교육이라고 하는데 과연 아픔을 우리가 넘을 수 있을까요? 넘을까요? 우리 피해자들에게 그 희생자들에게 아픔을 넘으라라고 하는 것 이것은 또 다른 폭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피해자와 희생자들이 아직도 아프고 통증을 잊고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아픔을 넘어라 상생의 교육해야 된다. 아픔은 아픔대로 그 자체를 제주도 이 현장에서는 교육하는 것이 그것이 더 인권 교육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아픔을 아프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이 70년의 역사인 것이고 아닌 척했고 아니어야 한 척했고 이것이 더 큰 또 다른 통증이었고 또 다른 폭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당위적으로 아픔을 넘어서 상생을 교육해야 된다. 평화를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지 저는 그 질문부터 던지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픔은 아프다라고 해야 됩니다. 미우면 밉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인권의 시작이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들은 항상 아파도 참아야 된다. 미우면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인권적이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억압일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들이고 이것은 폭력이면서 제가 지금 말에 폭탄을 던질 수 있지만 이건 또 다른 폭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주제가 세계인권선언과 학교인권교육에서 많은 부분은 이제 세계인권선언에서 발제작하고 있어서 여기에 또 교육청에서 주최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초중등학교 학교인권교육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말로 하는 것은 이 허공에 떠다니니까 저는 약 15쪽짜리 그 토론문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올렸으니까 PDF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그때 한 번 더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라고 대한민국의 인권교육의 씨앗을 뿌리고 인권교육의 각 분야의 제도화, 최소한 이제 의무화된 영역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들,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저의 사명감이고 거의 자랑이고 저는 보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자랑과 보람은 빼고 학교 지금 초중등 학교에서 학교 인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 이야기하도록 중심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학교 현장에 계신 교사 선생님들께서 많이 계시고 또 우리 학생들도 계시니까 학교에서 인권 교육하는 방법은 독립교과에
인권이라는 과목을 하나 만드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기존 교과 안에 들어가는 통합교과 형태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창의 재량 활동에 넣는 범교과 주제로 넣는 세 가지의 방식이 한국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뭐 설문조사나 앞에 그 내용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주 5일제가 되면서 교육 시간이 줄어들고, 그래서 학교의 부담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통합교과 형태로 했고, 그 다음에 창의 재량 활동 시간에 할 수 있도록 범교과 학습 주제, 이 두 개의 방식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듯이 2007년도 개정교육과정 때부터 초중등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이 도입이 됐습니다. 단원이 만들어지고 되고 범교과 학습 주제로서 도입이 되고, 이 부분은 제가 국제회의나 이런 데 가서 발표를 하면 한국의 인권교육, 초중등학교에 인권교육이 도입된 것들, 이것들은 꽤 한국의 사례들을 벤치마킹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역설적으로 하면 한국이 국정교과서라고 하는 이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유엔은 이제 세계 인권교육 프로그램 행동계획이라든지 1차, 2차, 3차까지 오고, 그 다음에 세계 인권선언과 같이 유엔의 인권교육 훈련 선언, 인권교육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원칙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과정들이 함께합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초중등학교 인권교육이 제도화돼서 많이 실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권교육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초중등 교육 과정에 이제 그 접근하는 패러다임이 이제 그 인지 능력 중심, 이제 지식 위주의 교육의 그 패러다임에 접근합니다. 좀 알고 나서 비판적 사고, 그다음에 행위,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즉 인권에 대한 실천의 역량들이 지금 떨어지는 것들, 또 그런 이제 교재의 구성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위 중심, 실천 중심의 어떤 그런 패러다임으로 이제 그 교육 과정과 교재의 내용 구성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앞서도 뭐 애국의 이야기, 뭐 다른 나라 사회적 약자 이야기 하는데, 일상생활, 제주도에 산 사람 일상생활과 서울에 산 사람 일상생활은 다릅니다. 근데 인권의 문제를 학습자 자신의 문제보다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 뭐 난민, 그 다음에 뭐 장애인, 뭐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일상으로부터 그럼 벗어나게 되는 것들이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학습자 자신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놓치고 있는 그런 경향들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이제 실천에보다 지식적인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뭐 단원들이 드러나가 있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지금 있는데 그 계열성이 없습니다. 좀 체계성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럼 발달 단계에 따라서 초등학교 때는 어떤 내용이, 중학교 때는 이어서 어떤 내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열성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고,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교과서 모니터링을 많이 해서 교과서들이 꽤 인권 친화적, 삽하고 교육의 표현들 뭐 이런 것들을 기과인권위원회가 매년 교과서 모니터링 내에서 그 개선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많이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특정 집단, 여성이나 이주민, 노인 이런 데에서는 고정관념이나 편견들이 항상 들어 있습니다. 항상 가사 일은 누가? 여성이, 뭐 이런 사파들이 주로 들어있다더니, 지금은 거의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바뀌어는 졌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이제 교육 1분 남았습니다.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이고요. 그다음 학교 교육을 직접 이제 제도화가 됐기 때문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2011년도 실태조사, 올해는 지금 교육부에 이 실태조사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은 교육 단원이 있지만 이제 진로 교육 때문에 그 입시 위주의 교육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사들이 이제 다닐 때 교사들이 필요한 것은 인권의 감수성과 인권 교육의 전문성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는데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고 또 임용을 받아놓고도 인권에 대한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이제 통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 교육의 지도 역량들을 향상시키는 교사들의 향상시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여전히 말했지만 학교는 여전히 인권 친화적이지 않은 왕따 현상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교사와 학생 간의 이계적인 것들, 뭐 여러 가지 학교의 문화적인 권위적인 어떤 문화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인권 침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당하다라고 따지지 못하고 스탑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인권 교육이 인권의 양적인 형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질적 실천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선 방향은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딱 하나, 제주도에서 이러한 행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제주도에서 4.3과 세계 인권선을 연결을 했다라고 하면, 자, 인권의 측면에서 4.3을 다시 풀어보고 그 4.3의 그러한 국가 폭력이 이 제주도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교육시켜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희생자들과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만들었지 않냐,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봐서는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5.18 관련해서는 강조해서는 이제 인정교과서, 인권교육을 인정교과서 창체 시간에 합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계열별로 짜게 되면 그러한 문제들을 아주 재밌게 풀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는 인정교과서, 창체 시간에 쓸 수 있는 인정교과서를 만든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네. 우선 만들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재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실천을 해보고, 한 1, 2년간 실천해보고 그것의 문제점을 발견해서 새롭게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네. 인정교과서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감사합니다. 대화는 조금 있다가 또 말씀해 주시고요. 네. 여기서 시간상 죄송합니다. 네, 저도 사실 압박을 받고 있어서 죄송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세세하게 문제점 종합적으로 파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대안은 다음 발언 시간 때 조금 더 붙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토론자 모시겠습니다. 사미나 조은 선생님은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연구원으로 계시고요. 동시에 교사이시고요. 한국어, 영어 능통하신데 어느 쪽 언어로 말씀하실지 본인이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I would speak in English. Right. 네, 영어로 Thank you for 하겠습니다. having me here and 우선 giving 초대해 me this 주셔서 opportunity to 감사드립니다. share some 그리고 of my 이렇게 thoughts 제 on 생각을 educating 밝힐 human 수 rights. 있도록 I'd like to 초대해 주셔서 appreciate Professor 감사드립니다. Cho for his insightful presentation. 우선 조효재 He has 교수님께 highlighted some very important 명 points, 강의에 especially 대해서 about 감사의 the 말씀을 convergence of 드립니다. human rights education 그리고 인권 and the 교육이 global 어떻게 citizenship 바뀌었는지, 그리고 education or global consciousness, 글로벌 시민 교육이 which 어떻게 holds the prospect 바뀌었는지 of 잘 building a social 말씀해 and 주신 것 international 같습니다. order 사회적, that can 정치적, realize 경제적, human 환경적 rights. 과제들을 As 안고 있는 Professor mentioned 세계화된 that in 세상에서 today's 지금 world, 새로운 human 교육이 rights 등장하고 approach is 있는데요. not simply a 인권 rights-based approach, 교육이 but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권리뿐만이 has 아니라 instilled an 세계 element 시민 of duties 교육도 and 하나의 responsibilities in 요소가 it. 되고 있다고 In a 생각이 됩니다. globalized world with unresolved 세계화된 social, 세상에서 political, economic, and 해결되지 environmental 않은 challenges,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education that 환경적 helps building 과제들이 있죠. peaceful and 이 sustainable 상황에서 societies 교육은 is 평화롭고 essential. 지속 가능한 세상을 It is 만드는 데 obvious 아주 that we are 중요한 facing 요소입니다. global challenges that 이런 require collective awareness 글로벌한 and 문제에 action at the 직면을 global 해서 level. 범세계적인 연대 Many 의식과 global 집단 issues 행동이 such as 필요합니다. poverty, war, 빈곤, environmental 전쟁, problems, 환경 sustainable 문제, development, 지속 가능한 and political 발전, instability are 그리고 considered as 정치적 pressing challenges 불안정성이 confronting people in the global 도전 community 과제들로 and 떠오르고 demanding 있습니다. a shared response. 그래서 공동의 In order to 대응을 solve 요구하고 global 있는 problems 것입니다. and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importance has 가능한 been given to 발전을 education 도모하기 that teaches about 위해서는 various global issues, 교육이 challenges, and call for 중요합니다. 어떤 collective 글로벌 문제가 responsibility 있고 at the global 어떤 level. 공동의 책임이 In 있는지를 other words, 교육하는 것이 아주 global 중요합니다. citizenship education has 세계 emerged 시민 as a paradigm 교육은 shift
하나의 the role of 패러다임 education 전환입니다. from instilling national 예전에는 identity 하나의 국가가 into a broader sense of 국민들에게 belonging 민족 to a 전체성을 global 심어주는 community. 것이었지만 이제는 Realistically, 광범위한 however, 글로벌 there are challenges 공동체에 that 대한 exist for 소속감을 the 주는 교육이 incorporation of global 되었습니다. citizenship education and human rights. 세계의 시민 교육과 The greatest threat to 인권은 human rights is that they are rarely 긴밀한 discussed 관계가 있다고 at 생각을 schools 합니다. and they're lost in standard curriculum. 하지만 학교에서는 그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인권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교사들이 학생들이 인권에 관련된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과 관련된 대화가 부재하고 있고요. 학교 자체도 정치와 떨어져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다른 종류의 세계 시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니즈에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DC 같은 경우에 보면요, 이제 캐나다를 보면 GCE 교육을 하는 것을 보면 학생들이 다각화된 세계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준다라는 원리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민자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민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글로벌 세계 시민 교육 자체가 아예 명확하게 밝혀진 목표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기보다는 어떻게 미국의 지위를 리더로서 유지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계 시민 교육은 사회에서 학생들이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글로벌 세계 시민 교육에서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경제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체주의적인 구조가 박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는 개인의 성공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적 지위를 달성하는 것에 중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세계 시민 교육은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사회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교육 사이에 학생들이 혼란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육 문화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주의적인 분위기라면 이제 교사의 의견에 대해서 반문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비판적인 질문을 던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학습을 하게 되고 능동적인 학습을 못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세계 시민 교육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제임스 에빙스가 얘기를 했듯이 민주주의적인 교육 환경이 있어야 학생들이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현실적인 분위기와 세계 시민 교육의 이상관의 괴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들의 중요한 책임은 이 괴리를 좁혀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세계 시민 교육의 목적은 세계 시민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의 시민들의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시민을 키워내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어떻게 상충되는 것을 조화롭게 만들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시민 의식과 한 국가의 시민 의식과 범세계적인 시민 의식을 같이 키울 수 있을까요? 세계 시민 교육에 그리고 인권의 영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more of an integrated approach. 더 통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여러 삶을 통합해서 대학, 학교, 정부, 사회가 모두 합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체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어려운 도전 과제를 두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의 4-7번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을 달성해야 합니다. 성평등, 인권, 평화, 비폭력, 세계 시민 의식, 다문화주의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을 적게 써주셔서 저희가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미나 선생님은 조유재 선생님의 발표의 주요 내용을 세계 시민성이라는 주제로 수렴을 해주셨고 또 연구자답게 한국의 교육에서 세계 시민성을 교육할 때 그 역행적인 현상들을 분석을 해주셨어요. 주로 문화적이고 전통과 관련돼 있고 이념, 패러다임, 삶의 이념과 관련돼 있는 개인주의나 이익 추구, 경쟁적인 제도로 해주셨고 질문은 제기됐습니다. 그 발표자 토론자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러한 세계 시민성이라는 어떤 수렴된 개념이 일국적 시민성이라는 토대, 교육의 토대와 잘 맞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여기서 제기됐고요. 그다음에 대안으로서 지속적인 삶을 향한 더 통합적이고 더 개방적인 인권을 포함하는 그런 교육 접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플로어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나요? 네. 이번에는 미얀마 로힝야족으로 해주셨는데 이와 같은 소수민족들이 현재 인권을 많이 억압받고 있는데 이 소수민족들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한 두 분 정도 응답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해주실까요? 저 강주 5.18과 관련해서는 그런 아시아 쪽의 연대들 했어요. 저는 소수민족들 그다음에 그 억압적 권력에 의해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독립된 그런 인권 지도자들과 관련해서 국제 이해 과정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강주에 모시고 와서 교육을 하고 그분들이 이제 그러한 힘을 갖도록 그것도 저는 제가 실천해 본 방법이어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들이 싸울 수 있는 국제적 연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들에게 보여주고 또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촛불도 있고 직접 싸우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아니까 그러한 것들을 전수시켜서 싸울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또 필요하면 약간의 재정적 지원과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역사가 그런 싸움의 역사와 그다음에 노하우를 많이 축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4.3에서 지금까지 4.3에서 국가폭력에서 반성받고 이 정도까지 온 것도 하나의 경험이니까 이러한 것들을 그들과 함께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보를 하나 덧붙이면 올 상반기에 광주에서 실제로 회의만 한 것이 아니고요. 그 미얀마 로힝야 관련된 분들을 직접 국제적으로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서 광주 한복판에서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 주제로 자유롭게 시위를 할 수 없어서 광주의 저희 촛불 시위의 그 전통하고 광주의 전통을 가지고 직접 초청을 해서 광주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굉장히 멋진 사례가 또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또 한 분 또 발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응답. 네. 네. 사미나 선생님 어떠세요? 이 주제에 관해서 혹시, 네. Well, I really like Gwangju city's idea, like how they 저는 광주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또 사례를 교류하는 것이 매우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얀마 많은 소수 민족들이 스스로 그들을 보호할 수 있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 이런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예시를 통해서 그분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우실 수 있죠. 그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저한테 더 안 뜨고 있는데요. 혹시 더 있으면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아까 토론자가 제기하신 질문들을 또 발표자가 또 응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러면- 네, 기억하시죠? 예, 예.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영선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로스쿨에서의 인권 교육이 지금 굉장히 많이 처음에 출발할 때보다 많이 못하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제가 가슴이 아프고, 근데 실제로 저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까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지만 팩트라고 하는 지식에만 초점을 맞추고 가치라고 하는 지식에 대해서는 이거 굉장히 별 것 없고 그거는 뭐 공자님 말씀 다 아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가치 지식의 가치 자체를 굉장히 폄하하는 분위기, 냉소적인 분위기,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변호사법 1조에 보시면은요, 변호사법 1조가 변호사는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호사법 1조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반 변호사와 인권 변호사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이게 어불성설입니다. 모든 변호사는 인권 변호사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99%가 일반 변호사고 1%가 인권 변호사인 것처럼 지금 이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약간 우스갯소리로 변호사분들이 자기네들의 변호사법을 1조 못 읽어본 것 같다. 저는 변호사분들이 실제로 변호사분들이 자기 법을 지킨다면 모든 사람들이 인권 변호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 가치 이런 데 대한 훨씬 더 중요한 어떤 우리가 그 중점을 두를 때가 왔다, 늦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하셨던 인권이라고 하는 사회적 약속이 현실화되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인권을 지나치게 진보 보수라고 하는 진영 논리 속에서 특정 진영만 이야기하는 가치인 것처럼 반쪽짜리로 이렇게 보는 어떤 시각,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로는 인권을 무관심하거나 냉소적으로 보는 어떤 시각. 이 두 가지가 사회 경제적인 어떤 조건에 악화하고 맞물리면서 굉장히 인권을 한쪽 진영만의 논리인 것처럼 몰고 나가는 굉장히 나쁜 어떤 트렌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그 세계 시민 교육하고 관련 지어서 말씀하셨던 거 약간만 말씀드리면, 저는 인권이라고 하는 게 원래 뜻이 정말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체 보편적인 인류의 권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의 권리,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기본권은 말 그대로 워딩 그대로만 해석하면 사실은 국민의 시민권, 굉장히 하나의 국민 국가의 시민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넘어서려고 하는,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도 중요하고 모든 인류에 대한 우리가 그 인권이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도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식의 교육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이대웅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구조적인 측면하고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함께 보는, 예를 들어서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을 같이 보도록 인권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아까 라이좀 접근 방식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를 들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글도 하나 썼는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혐오 발언, 증오 표현 이런 것들 문제가 뭐냐? 그 증오 발언하고 혐오 발언하는 사람들의 개인의 어떤 나쁜 인간이 그렇다, 이렇게만 보면 저는 굉장히 협소한 인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식의 증오 발언, 증오적인 행동을 갖다가 부추기는 지도자들이 있고, 말하자면 불꽃이죠. 그 다음에 이런 지도자들에 호응해서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차별하고 냉대하고 온갖 식의 혐오를 쏟아내는 연료가 되는 일부 아주 강고한 소수의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분위기를 갖다가 부추기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 같은 산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꽃과 연료와 산소 이 세 가지 요소를 함께 끄는 방향으로 증오, 혐오를 갖다가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것처럼 인권 문제도 항상 그 인권 문제를 일으킨 가해자 중심으로만 보지 마시고 구조적이고 어떤 큰 틀에서의 어떤 문제도 함께 보는 그런 식의 구조적 문해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평화 교육이 바로 이러한 구조적 문해 능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좋은 인권의 든든한 원군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화교육 언급해 주셔서 특별히 더 감사합니다.
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시간상 화면 또 봐주시겠습니다. 토론자 발표자들께서는 이 화면의 질문을 보시면서 마무리 종합 발언으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계 시민 교육은 우리나라와 제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인권과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하고, 제주 4.3 문제나 우리 관심사가 다른 지역에서 관심을 갖기를 원한다면 서로 다양한 교류와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근데 너무 나 중심에 머무르지 말고 타인의 문제를 관심을 갖고 돕는 것이 인권과 세계 시민 교육에 시작할 일이 아닌가 본다. 그러한 사례를 말씀해 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바로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인권 교육 문제를 거의 교육 제도의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데, 저는 정치인들의 정치 성향에 의한 인권 의식 문제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중요성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본다. 이러한 것도 논의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자, 두 가지 이슈를 제기해 주셨고요. 김천웅 선생님께 제일 시간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안 얘기 담보에서 먼저 시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회의원들 인권교육을 좀 도입도 해보고 노력도 해봤는데, 아직은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하러 가면 교장 선생님은 빠지시고 또 뭐 교육감님 빠지시고 항상 그래요. 부대에 가면 뭐 사단장 빠지시고 뭐 연대장 빠지시고 뭐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분들이 인권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권의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낮거든요. 또 국회에는 국민의 대표다고 해서 전혀 인권 교육 이야기하면 우리가 인권 교육을 뭐 민주야 이것의 뭐 대표인데 애 받아야 되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래서 인권 교육법을 만들려고 했는데 끊임없이 세력들이 동성애 반대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대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철회가 됐거든요. 의원실에서 그것을 버티지 못하더라고요. 버티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버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의원실에 좀 버티도록 좀 연대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금 어떤 세력들이 계속 여기저기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서 인권을 없애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들도 연대해서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교육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접근하기가 참으로 힘들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좌관들 교육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군대에 와버렸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1번 하나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인권 교육 동향들은 이제 유럽 쪽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에서 이제 인권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역사적으로 세계 시민 교육을 하는 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새롭게 가고 있는 데는 인권 교육. 유럽 평야에서는 세계 이제 민주 시민 교육과 인권 교육 뭐 훈련 선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세계 시민 그러니까 인권 교육과 민주 시민 교육들을 이제 함께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각 국가에서는 지금 아까 같이 뭐 최근에는 이제 유엔에서는 미디어 부분, 그 전에 이제 초중등학교, 대학교 인권교육 강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들, 군대 공무원들 인권교육 강화 공고, 그 다음에 3차에서는 이제 미디어, 언론인들에 대한 인권교육들을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미디어 부분들이 꽤 아까 같이 그런 혐오나 이런 부분들을 부추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그런 세계적 동향에 맞춰서 한국에서도 언론 미디어의 부분에 인권 교육도 필요치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그 방향에 있어서 안 한 것들이 한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 교육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인권 친화적이 돼야 된다. 인권을 통한 교육이 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 교수 학습 방법은 지금 뭐 많이 좀 바꾸시고 있던데 학습자 중심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은 대한민국의 인권 교육을 전파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유럽에서의 정치 교육과 여러 가지 교육 방법들을 저희들이 가지고서 이런 교육 자료들이 그러한 틀 속에서 다 만들어진 내용들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틀들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신다라고 하면 앞에 평화교육에서 했던 그런 교수 학습의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들이고, 그래서 교사의 역할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역할보다는 학습의 촉진자, 인권 감수성의 촉진자, 도우미 역할이었던 걸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패러다임을 좀 바뀌는 것이 필요치 않을까. 관점만 바꾸게 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아주 유능한 역량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 말씀을 1분씩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장시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내서 여기 모였으니까 토론자 발표자들께 좀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억하기 좋게 마음속에 챙겨갈 수 있게 멋지게 또는 예리한 메시지를 마지막에 좀 정리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사미나 선생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I think that like the presentation, the things I talked about, like 제 프레젠테이션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as I mentioned earlier,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we need to 저희가 take, 필요하고 있는 것은 take more of an integrated approach. 사실 더 통합적인 접근 We 방식을 cannot 취해야 합니다. stop it only to schools and 사실 학교에서 teachers and all 멈추지 that. 않고 We 교사에서 멈추지 have to 않아야 involve 합니다. bureaucracy 저희는 because 거대한 뷰로크레시와 맞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사실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문제가 산재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커뮤니티가 행동해야 이러한 교육이 제고될 수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가 주체가 되어서 이 패러다임을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바로 시민교육이 말이죠. 행위자들에 있어서도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감사드리고요. 정영성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로스쿨에 대해서 비관적인 설명만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제 결론은 원래 무엇이었냐면 나이가 들어서 대학원생들이 저희들이 대학원생들이 30대가 넘고 40대 가까이 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인권 교육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인권 교육 할 때는 어린 학생들 때 이미 하고 대개 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요 어릴 때 인권 교육을 받은 사람들 또는 대학교 좀이라도 받은 사람들이 대학원에 와서도 그 수업을 받고 자기의 어떤 이론적, 법적 이런 걸 공부해야 하는 시간을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씨앗은 이미 어릴 때 교육에서 뿌려지더라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아까 조희주 교수님 말씀하신 그 세계 인권 선언의 결론을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까 세계 시민 교육도 말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다 같이 피해 의식을 느끼는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세계 인권 선언 제 30조에 나와 있다고 봅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요.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엄청난 권리를 다 나열하지만 이 상에서 말한 그 어떤 권리도 내가 남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 사용할 때 이미 그 권리는 이미 권리가 아닌 걸로 결론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리만 주장하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세계인권선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내 권리를 주장하다가 남의 권리를 침탈할 것을 굉장히 경고하는 저는 메시지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피해의식이 아니고 정말 권리의 영역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 권리도 같이 존중되어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유진 선생님. 기억 남는 말을 하라 하시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멋지게. 멋진 예. 저는 그 인권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글로벌한 상황에서 세계 시민 교육하고 인권도 같이 해야 되는데 저는 한반도만 놓고 보더라도 남북한 간의 지금 평화 모드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곡절이 있겠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을 때 언젠가는 통일 또는 통일에 가까운 상태가 올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인권을 통해서 이 세계 시민교육, 시민의식하고 인권을 어떻게 결합시킬 건가 하면 저는 남북한의 선주민들, 다시 말해서 우리 민족, 한민족들하고 이미 한반도에 와서 살고 있는 앞으로 더 늘 거지만 몇백만 명에 달하는 다문화 이 배경을 가진 분들하고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미래 통일이 혹시나
한민족 사이의 통일만을 은연중에 상상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도 그 점을 굉장히 반성하고 훨씬 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통일은 다중적이고 여러 차원의 통일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때 세계 시민의식과 인권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아까 정치인들의 그 가치관 문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앞으로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내가 뽑히면은 취임하기 전에 인권, 평화, 민주교육을 2주 동안 합숙훈련 받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내세우는 사람만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표 안 주면 됩니다. 떨어뜨리면 돼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것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고 그다음에 주장하고 요구해야지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인권이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인권 교육은 인권의 첫걸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권에 대해서 배우는 것 그 자체가 권리이고 배울 기회를 주지 않는 것, 이것들은 인권 침해이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인권 교육을 안 시켜주면 항의하시고 인권 침해다라고 저항을 하시기 바라고 그렇습니다. 그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지금 여기서 나로부터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인권, 평화, 세계 시민 있다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 최고는 인권이다라고 하는 것들. 평화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평화이고 무엇을 위한 평화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남게 됩니다. 거기에 인권이 빠지면 안고 빠진 빵이 붕어빵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세계 시민성, 세계 시민에게 대한 교육. 무엇이 세계 시민이냐고, 세계 시민성인가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겠죠. 거기에서 인권의 가치가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또 다른 제국주의가 세계 시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세계 가치 중에, 세계 교육 중에 최고는 인권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인권 교육이 최고다라는 말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90분 동안 제 생각에는 굉장히 치열하게 근데 멋있고 예리한 문제 제기와 판단으로 토론을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멋진 발표와 멋진 토론을 이끌어 주신 네 분의 선생님하고 또 이 모든 토론을 또 멋지게 아름답게 통역해 주신 두 분의 통역자 선생님께 큰 박수 보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